안녕하세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근대서양사 핵심 주제, 기출 분석을 기반으로 딱 필요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복잡한 배경 설명은 빼고 시험에 나오는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크게 4가지인데요. 미국 혁명의 원인부터 시작해서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전개됐는지, 또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했는지, 마지막으로 19세기 민족주의는 어떻게 변했는지, 이 순서대로 근대사의 큰 흐름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미국 혁명의 원인부터 시작하죠. 도대체 무엇이 아메리카 식민지를 혁명으로 이끌었을까요? 특히 경제적인 이유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거겠죠. 처음에는 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국이랑 식민지가 전면전으로 치닫게 됐을까요? 그 원인을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영국의 정책이 바뀐 겁니다. 원래는 식민지를 좀 느슨하게 내버려두는 이른바 건전한 방임 정책을 폈었거든요. 그런데 7년 전쟁 때문에 돈이 엄청나게 필요해지자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죠. 설탕법, 인지세 같은 세금을 식민지에 직접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식민지 입장에서는 우리 대표도 없는데 왜 세금을 내냐 하면서 이게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라고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영국이 완전히 외톨이 신세였습니다. 주변 유럽 국가들이 영국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그냥 구경만 하고 있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혁명은 미국 혼자 싸운 게 절대 아니었던 겁니다. 특히 7년 전쟁에서 영국한테 졌던 프랑스가 복수할 기회만 노리고 있었죠.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식민지를 도왔고요. 여기에 에스파냐, 네덜란드까지 가세하면서 결국 식민지의 독립전쟁이 영국 대 유럽연합의 국제전 양상으로 번져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미국이 독립에 성공한 건 바다 건너 프랑스에 정말 큰 충격과 영감을 줬습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프랑스로 돌려서 낡은 체제, 즉 구체제에 모순이 터져나온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혁명의 불씨는 바로 투표 방식 때문에 터졌습니다. 삼부회라는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 제1신분인 성직자랑 제2신분인 귀족은 신분별 투표를 하자고 했어요. 각 신분이 한 표씩만 행사하는 거죠. 반면에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3신분, 평민들은 개인별 투표를 요구했습니다. 머릿수대로 한 표씩 행사하자는 거였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신분별로 하면 특권층이 2대1로 무조건 이기거든요. 이 흐름을 보세요. 혁명이 정말 순식간에 과격해집니다. 1789년에 삼부에서 시작해서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혁명이 본격화되죠. 그리고 1791년에는 왕은 있지만 헌법에 따라 통치하는 입헌 군주제가 만들어지면서 좀 안정이 되나 싶었어요.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왕을 아예 없애버리고 공화정을 선포합니다. 그러다 1793년이 되면 로베스피에르를 중심으로 한 자코뱅파가 정권을 잡고 공포정치를 시작하죠. 정말 단 몇 년 만에 개혁 요구에서 시작해서 왕정 폐지, 공포정치까지 숨가쁘게 달려가다가 결국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하면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자, 이제 정치혁명에서 경제혁명으로 넘어가 볼까요? 세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하필 영국이었을까요? 이 엄청난 산업혁명이 왜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가 아니라 영국이라는 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을까요? 영국에는 이 산업혁명을 위한 모든 조건이 정말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선 공장을 돌릴 연료인 석판과 기계를 만들 철이 아주 풍부했고요. 정치적으로도 명예혁명 이후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기업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인클로저 운동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온 값싼 노동력이 넘쳐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든 물건을 팔아줄 거대한 식민지 시장까지 있었죠. 이 4가지가 완벽한 조합을 이룬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인클로저 운동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같이 쓰던 공동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개인 소유의 대규모 농장으로 만드는 거였어요. 이 과정에서 땅을 잃은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시로, 공장으로 몰려들게 된 거죠. 바로 이들이 산업혁명에 필요한 노동력을 공급해준 핵심적인 배경이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 19세기를 휩쓴 아주 강력한 이념이죠. 바로 민족주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9세기 민족주의를 이해할 때 핵심적인 분기점이 바로 1848년 혁명입니다. 이 혁명을 기준으로 민족주의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져요. 1848년 이전에는 민족주의가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선을 잡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1848년 혁명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에는 그런 낭만적인 모습은 사라지고 국가의 힘과 통일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독일 통일을 이끈 비스마르크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는 연설이나 다수결이 아니라 오직 철과 피로 해결된다. 이 유명한 말이 바로 그의 철혈 정책을 상징하고요. 1848년 이후에 공격적인 민족주의가 어떤 것인지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거죠. 비스마르크의 이런 방식을 바로 현실 정치, 독일어로 레알폴리틱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뭐 이상이나 명분 같은 거 다 제쳐두고 오로지 국가의 이익과 힘의 논리만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자유주의자들이 원했던 방식이 아니라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와의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프로이센 중심의 독일 통일을 이뤄낸 겁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모든 흐름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자유와 평등을 외쳤던 시민혁명, 인류의 생산력을 폭발시킨 산업혁명, 그리고 국가의 영광을 내세운 이 공격적인 민족주의. 이 세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뒤엉키면서 어떻게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인 20세기의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됐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본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그 거대한 비극의 시작점이었을지도 모릅니다.